성장, 수출도 한 3.1% 늘었고 관광객이 한 1,000만 명 왔어요. 완전 실업률이 2.6%.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일하고 있는 상태. 올해 춘투의 임금 상승률이 한 3.5658%? 임금도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 조금 문제점은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다 이제 미국으로 몰리는 거죠. 엔화 팔고 달러 사고, 엔이 점점점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140엔, 150엔 육박하는 슈퍼엔저가 돼서 가계 경제에 치명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일본은행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엔 환율을 안정하고 이거는 목표는 아니거든요. 엔저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올해는 뭐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봄쯤에 금리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본 경제를 가리키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건 이제 수치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올해 2분기 기준 해서 보면 아직 3분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2분기 데이터 보면 연율 기준으로 4.8% GDP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1.2% 성장한 거죠. 그 분기에. 그리고 이제 수출도 한 3.1% 늘었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한 1,000만 명 상반기에 왔어요. 이거 4년 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거고. 그래서 수치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진 건 분명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보려면 이제 경제 주체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경상이익이 뭐 한 93조엔 넘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하면 이제 도요타인데, 도요타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일본 기업 최초로 이제 1조엔 넘었어요. 이제 도요타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해외 생산 거점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엔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치고, 내수 기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 내수 기업이 이제 돈키호테 있잖아요. 1980년에 창업했는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최초로 이제 1,000억 엔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다 이제 분위기는 좋고, 개인 관점에서 보면 뭐 개인이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가장 빠른 척도는 월급이 올랐는지, 그다음에 취업이 잘 되는지 이 두 가지인데, 일본이 지금 완전 실업률이 2.6%, 보통 우리가 3% 정도를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니까 2.6%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일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춘투라고 하죠. 봄에 이제 임금 협상하는 거. 올해 춘투의 임금 상승률이 한 3.5658%? 거의 한 3.6%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많이 오른 수준이라 임금도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문제점은 실질 소득이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감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금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 이제 물가도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다 보니까 임금 상승의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서 실질 임금은 이제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게 문제점이고, 이렇게 이제 일본 경기가 좋아진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이 지금 제17순환이라고 하는 경기 순환상의 확장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을 때인 건 맞고, 두 번째는 일본이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2020년에 우리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1, 2년 만에 다 회복을 했는데 일본은 회복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한 4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우리가 일본이 경기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 그거 두 개를 제외하더라도 일본이 경기가 좋은 요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30년 만에 오른다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설비 투자도 30년 만에 100조엔 수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즈니스 사이클 상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체력이 좋아진 건데, 2010년대에 보면 이제 그때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겪으면서 도태될 기업은 도태가 되고, 또 거기서 이제 환골 탈퇴해서 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진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니,
그다음에 뭐 히타치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소니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워크맨으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이 이제 바이오 노트북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요거 두 개 다 이제 지금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노트북은 팔고 그다음에 워크맨도 분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그러니까 컨텐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영화, 음악이 절반 이상 차지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재기에 성공을 했죠. 그다음에 히타치도 원래는 뭐 반도체도 만들고 뭐 전자기기 이런 것들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만드는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구조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일본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2010년대 등장하면서 지금 이제 일본 경제의 뭐랄까요, 성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10월 31일 날 일본은행이 이제 정책 회합,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제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YCC의 유연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 금리를 1%가 넘어가도 허용을 하겠다. 1%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슈퍼 엔저, 일본이 엔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는 1달러당 80엔, 70엔까지 올라갔었어요. 엔의 가치가. 그러다가 이제 아베가 집권하면서 2012년 11월 정경부터 이제 엔저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엔저가 시작이 되면서 1달러당 110엔, 120엔으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엔저가 10년 가까이 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 전 세계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가 상승을 시키는 게 됐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래서 2022년 3월,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러면서 금리를 급속하게 올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죠. 일본은 마이너스 0.5%라는 이제 그 마이너스 0.1%라는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금리 차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인데, 그 안전한 자산이 이제는 이자율도 많이 주니까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다 이제 미국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면 엔화 팔고 달러 사고, 엔화 팔고 달러 사고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니까 엔이 점점점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슈퍼엔저 140엔, 150엔 육박하는 이런 슈퍼엔저가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그 가계 경제에 치명적인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물가가 계속 수입 물가 오르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하락하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빨리 우리 금리 정상화 해야 된다라는 주변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은 물가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 절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뭐 엔 환율을 안정하고 이거는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개입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워낙 이제 주변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일본이 가난해진다, 거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외에는 사실 이 슈퍼 엔저 상황을 막는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밖에 없긴 한데, 지금 일본은행의 고민은 뭐냐면요. 그 우에다 총재, 일본은행은 우에다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를 빨리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있고 금리를 끝까지 버티다가 늦게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나마 늦게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빨리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늦게 올렸을 때 버티고 하다가 나중에 금리를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지금처럼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하락해서 겪는 이제 고통이죠. 가계가 겪는 고통. 그런데 금리를 그럼 빨리 지금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지금 일본은행이 의심하는 건 정말 일본 경기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올랐을 때 처음 왜 올랐냐면 그 코로나에서 회복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뭐 원재료, 식량,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견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고 그러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공급 측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오른 거면 섣불리 물가를 올렸다가 30년 만에 지금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일본 경제를 다시 주저앉히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 그러니까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하고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0.1%인데 이걸 언제 철폐할지, 금리 없는 세상에서 금리 있는 세상으로 언제 넘어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엔저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제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때문에 이 슈퍼 엔저 상황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일본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를 봐야죠. 그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11월 11일 1일하고 2일 날 회의에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보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금리 상승을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5.25%에서 5.5% 정도 되는데 정책 금리가 요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이게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미국의 금리는 한 5%대로 이렇게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보고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10월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 내년에 춘투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봄에 또 대기업들이 임금 협상을 하겠죠. 근데 그때 임금 상승이 올해처럼 한 3점 몇 프로, 뭐 4% 만약에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는 완벽하게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하고 이 회복 궤도에 완전히 들어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금리 정상화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걸 이제 종합해 보면 지금 슈퍼 엔저 상황이 올해는 뭐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봄쯤에 결과를 보고 나서 아마 일본이 금리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금리 차가 이렇게 줄어들 테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내년 한 7, 8월쯤 되면은 한 120, 30엔 정도대로 이렇게 엔 환율이 다시 이제 엔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0년 정도만 해도 일본이 선진국 수준의 임금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장기 침체 겪으면서 30년 동안 임금이 제자리 걸음 내지는 퇴보해서 안 올랐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 때문에 이제 슈퍼 엔저라고 하죠. 엔이 한 151달러당 한 150엔 정도까지 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도 이제 많은 자원을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에너지, 곡물, 원자재 다 수입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그게 이제 물가 상승을 이제 견인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소득 수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워낙 빠른 속도로 상승하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빨리 이 슈퍼 엔저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물론 지금 이제 춘투에서도 일본이 이제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긴 한데 사실은 춘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한 4분의 3 정도는 중소기업이죠. 그러니까 춘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한 4분의 3 되고 또 일본 국민 대부분이 그 4분의 3 기업들에 다니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하루가 다르게 빨리빨리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 임금은 생각보다 빨리 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생활 수준의 하락, 실질 임금의 하락 때문에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일본은행도 지금 금리 정상화를 하느냐 마느냐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사실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임금 상승을 요구할 때 왜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 월급 빼고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월급은 맨 마지막에 올려줘야지. 그래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일본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세상이에요. 1990년에 빵 하나가 예를 들어서 500원 했다면 그게 지금도 뭐 500원 하는, 30년 동안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임금 상승의 압박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죠. 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그 정도 월급 받아서 또 생활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회사에 취업해서 일본 엔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하락하는 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임금이 상승돼서 이 부분에 이제 지금 일본에서 이제 기대하는 것도, 원래 일본 은행이 목표로 했던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였어요. 그런데 지금 17개월 이상 2% 달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은행이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일본이 이 작년 2022년 12월에 4% 상승하고 그 이후에 3%대 쭉 유지하다가 9월 달에 2.8%, 그러니까 이렇게 3% 수준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적이 최근 30년 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행이 이제 좀 불안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측 요인,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이게 수요와 임금 상승이 견인하는 일본이 바라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바라는 그런 바람직한 형태의 물가 상승인지를 판단이 안 됐던 건데, 지금 보면 처음 시작은 원재료, 에너지, 식량 가격 상승이 견인한 건 맞는데, 지금은 조금씩 임금 상승과 수요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잡히면 일본은행에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아마 선언을 할 거예요. 이제 일본이 완전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고 디플레이션, 30년간 우리가 겪었던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아직은 지금 보수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